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편 빗나간 프로젝트 동북공정. 극본 이상남, 연출 이상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프로 개편에 따라 신설된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진행을 맡은 김현갑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민족 아리랑연합회에서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요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동북공정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며 한민족의 기상을 자랑했던 역사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우리 역사임을 의심해 본 적 없는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 측의 역사 왜곡 공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분통토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역사를 탈취하려는 그들의 부당한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민족의 웅원한 기상과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고구려의 정체성을 차분하게 되새겨보는 일을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705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그 역사를 찾아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993년 8월 11일) 중국 지반에서는 한국의 해외문제연구소와 조선일보사 그리고 중국 조선사 연구회가 주최하고 롯데그룹에서 경비를 지원한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1차 고구려 문화 국제학술 토론회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지에서 300여 명의 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한국에서 건너간 학자들만도 90명이나 되었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계획된 학술대회 중 종합토론이 벌어지고 있던 첫째 날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질문 있습니다. 예. 그 방청석에서 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분을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저는 북경 청와대학에 근무하는 정인감입니다. 지금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주제와는 좀 동떨어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이나 학계에서는 고구려사가 중국 역사의 한 부분이다. 내부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애당초 그 학술대회에서는 고구려 혹은 고구려사의 귀속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계획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청석에서 느닷없이 질문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 대회를 지켜보았던 서경대 서길수 교수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90명의 학자가 참석했어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중국, 대만, 일본 많이 왔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포 중에, 우리 동포 중에 청와대학의 교수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바보란 말이에요. 중국은 이미 고구려가 중국사라고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돈 대고 와서 이렇게 모두 앉아있거든. 그래서 전체 모인 데서 이 사람이 일부러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측 참가자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그 질문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저는 지방박물관 부관장 경초라입니다. 중국 동북지방 역사 및 고고학에 대한 연구 성과에다가 제 개인의 학설을 덧붙여서 답변하겠습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서기 427년부터는 고구려가 조선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구려 문화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용 아시죠? 전설의 동물 말입니다. 고구려 문화는 중국 동북 지방의 용문화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구려족은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 90명이 같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한 거예요. 고구려가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는 걸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하고 중국이 그러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이건 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멍하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근데 우리 동파학자는 그걸 쇼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늘 좀 알아라, 중국이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판인데 갑자기 노인이 하나 딱 올라가더니 86세였습니다, 그때. 딱 올라가셔가지고. 한 나라의 역사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법입니다. 과거의 고조선과 고구려 땅이 오늘날 중국 영토가 되었다고 해서 그 역사를 어떻게 중국사에 갖다 붙여서 소수민족 운운할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는 옛날부터 고조선, 부여와 함께 중국인들 스스로가 역사책에서 동이족이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한 소수민족이었다는 서술은 중국의 역대 어느 사서에도 없어요. 증거가 있으면 대보시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선 사람은 북한 김일성 대학의 원로 역사학 지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중국 학자가 반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심양에 있는 동아연구중심이라는 연구단체를 이끌고 있는 손진기였습니다. 우리들이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의 국격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고구려는 오랫동안 중국의 중앙 황조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인의 후예는 조선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가 망한 뒤 그 유민들 대부분은 오늘날 중국의 강민족이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고구려사가 한국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한국학자들은 그들의 그런 주장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학술대의 영향으로 중국 역사학계 연구의 흐름은 이제 공교년이 고구려사는 곧 중국사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2004년 7월 1일 북한과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나란히 지정됐습니다. 경사임에 틀림없지만 앞으로 중국과의 고구려 역사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수저우에서 장한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동명왕릉과 국내성, 광개토 대왕비 등 700년 고구려 역사를 대표하는 유적들이 마침내 전 세계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제28차 유네스코 세계위원회 총회는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수도와 왕릉, 귀족무덤 43건과 북한의 고구려 고분 63개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이 동시 지정에 동의함으로써 중국은 자국 내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북한과 공동으로 등재함으로써 고구려는 변방에 있었던 중국의 한 지방 정권이었다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학원 등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 동북 변경 지방의 역사에 대한 일련의 연구 작업으로 추진해온 프로젝트, 즉 동북말이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한중간에 역사 전쟁이라 일컬어질 만큼 뜨거운 애교 문제로까지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 동북 지역의 그 역사를 자기네 소수 민족 역사로 해가지고 역사에 편입하려고 하는 공산당의 계획. 좀 더 적극적으로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세계에 좀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글쎄 자기가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뭐 용돈인가 싶으네. 글쎄 우리는 더 뭉쳐가지고 내 나라를 잘 지키고.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어필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어필하는 게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좀 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더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구려가 저희 나라로 분명히 그렇게 여태까지 배우고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어차피 그냥 그 과다하게 뭐 대응하는 것 자체도 좀 우습다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뭐 고구려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거가 아니라면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중에는 애국심을 앞세워서 더 격한 주장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애교력을 발휘해서 중국 측이 역사 왜곡 시도를 포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계에서는 고구려사 연구를 더 심화해서
중국이 내세우는 왜곡된 논리에 대응해야 한다. 대체로 이런 주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역사 속의 고대 국가 고구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고구려 시조야? 모르겠는데. 동명성화? 주몽이야? 고조선인가요? 고구려 시조가 뭐 이성계 아니야? 장수였다가 나중에 자기가 삼국을 왜 통일하면서 그 고구려 시조가 되지 않았나 그랬는데 그래서 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광개토 대왕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다 배웠는데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네요. 장수왕 광개토 생각이 안 나지? 고구려 시조야? 박혁거세?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20세기가 낳은 대표적인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고구려는 흘러가 버린 과거지만 동북공정으로 상징되는 중국의 사실 왜곡 시도에 직면한 상황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민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했던 시민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동안 고구려라는 과거와의 대화에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는 지금부터 동북아시아의 강국이었던 고구려의 역사를 차분히 탐색해서 나감으로써 고구려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중국 측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의 왜곡과 허위도 함께 짚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동북공정이 무슨 뜻일까요?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윤명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중국 동북 경강 역사와 천상 계열 연구 공정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런데 약칭 동북공정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동북이란 말은 우리는 사실은 써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말하는 동북이란 것은 중국 북경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북지방이라는 변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 조선, 고조선이죠. 고구려, 발해가 지원했고 발전했던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계사적으로도 거기는 만추리아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만주라고 부르는 것을 중국에서는 동북지방이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한 지역이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보차자면 중국은 1986년부터 티베트를 중국의 일개 지방정부로 예속시키기 위한 서남공정을 추진한 적이 있고, 서북지방의 신강, 위구르, 몽골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서북공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 북경을 기준으로 해서 동북지방에 존재했던 발해 등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동북공정이라는 말은 다분히 중국 중심의 용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따라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고유명사가 되버렸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반발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시점에서 동북공정을 강행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려대 최광식 교수의 진단입니다. 중국에서는 조선족의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한다든지, 또는 탈북자들이 넘어오고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입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 내지는 위기가 있을 때 중국이 한반도 북쪽, 지금 북한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뭔가 개입한다든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됐을 때 간대 문제와 같은 영토 문제, 국경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 중국은 통일된 한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데, 중국 동북지방의 연고권을 확실히 해둠으로써 통일 한국의 만주지방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자, 바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의 정치, 경제, 군사, 애교, 문화 등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전에 동북공정으로 상징되는 중국 측의 역사 왜곡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90년도부터 고구려 유적을 탐색 중국을 드러내면서 고구려사 왜곡의 진행 과정을 지켜본 서경대 서길수 교수는 고구려의 정체성에 대한 중국의 연구 현황과 논리라는 논문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나라의 역사 인식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정부 당국의 검인정을 받아서 발행하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뒤 1980년까지 30년 동안은 중국 역시 고구려사가 한국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발행한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역사 교재에 실린 내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조선반도 북부의 노예제 국가였다.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은 수와 당의 대외 침략 전쟁이었다. 고구려는 중국에서 세워졌으나 고구려인은 국경 너머에 있는 한민족이다. 그리고 60년대 들어 4차례에 걸쳐서 중국과 북한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고구려 유적 발굴 작업을 했는데 당시 두 나라 사이에 고구려의 정체성을 두고 논란을 벌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은 공산권 국가로서 한국전쟁을 함께 치렀던 혈맹 관계였기 때문에 굳이 고구려를 중국사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65년 5월부터 2개월여에 걸쳐 진행되었던 요령성 심양시의 유적 발굴 작업을 통해 북한 학자들은 출토된 유물을 상당 부분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광개토 대왕비의 원석 탁본도 입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 간의 밀월 관계는 그 발굴 작업에 대한 보고서 때문에 깨지고 맙니다. 서길수 교수가 중국 쪽 관계자를 통해 들었다는 얘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발굴은 공동으로 하되 발굴 보고서하지 않기로 우리 중국과 조선 간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1966년에 조선에서 일방적으로 중국 동북지방에 유적 발굴 보고서라는 걸 발행했어요. 그 뒤로는 양국 학자들 간에 단 한 번도 교류가 없었고 학술지 교환마저 끊어버렸죠. 이후 1975년까지 중국의 고구려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발표되었던 20여 편의 논문이래봤자 고구려 유적지에 있는 고고학자의 발굴 보고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65년부터 75년까지 10년 동안은 중국에서 고구려에 대한 단 한 편의 논문도 발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78년) 중국의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화 정책 노선을 선언한 것이죠. 이때부터 고구려 연구가 양성화되기 시작하고 1981년에는 이전부터 주장했던 이른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중국은 현재뿐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중국 영역 내에 있는 주변 소수민족은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구성원으로서 중원 대륙의 통일 분열에 상관없이 중원 왕조와 항상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연계를 가지며 중국 영역의 일부를 구성하고 중국사에 공헌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구려 수도가 국내성에 있을 때만 중국사의 일부로 파악했지만 이제는 고구려사 전체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하면서 이런 주장을 들고 나선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서경대 서길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공산주의 상태에서는 주변 국가들과의 같은 인터넷에서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경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개혁개방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55개 소수민족입니다. 그게 8%라고 그러지만 그게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수로는 1억
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영토로 봤을 때는 전 영토의 60%를 차지하는 겁니다. 바로 중국 자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끄집어낸 겁니다. 한편 이 무렵 북한은 주체 사상에 입각한 우리 역사 개설서인 조선 전사를 새롭게 발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1979년부터 1992년에 걸쳐 펴낸 이 역사 개설서에는 34권과 2권의 연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사 해석을 둘러싼 북한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사는 당초 김일성의 70회 생일인 82년 4월 15일을 기해 완간할 목표로 편찬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1979년부터 82년까지 33권이 발간됨으로써 1차 발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고구려사를 다룬 조선 전사 제3권에는 대외투쟁에 관한 내용을 담았는데 고구려의 반침략적 애국투쟁 정신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조선,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정통론을 부각시키기 위해 발해의 고구려 계승 문제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고구려의 영웅적인 대외투쟁의 대상, 즉 적국이었던 셈이죠. 1985년도에 중국은 이 조선 전사를 번역해서 학계에 소개하게 되는데 북한의 조선 전사가 번역 소개되면서부터 중국에서 고구려에 대한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방돼서 1965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논문 20편 나와요. 고구려에 대해서. 20편은 대부분 발굴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게 뭐 큰 논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5년부터 75년까지 단 한 편의 논문도 안 나와요. 이건 문화대혁명기. 75년부터 85년까지 한 90편 정도 나옵니다. 그때 이제 좀 상당히 연구 시작되죠. 80년부터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85년도에 이 조선 전서가 번역되고 95년까지 10년 동안 350편의 논문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반대 논문을 써내기 시작하는 것부터. 그러나 중국은 1990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된 고구려 관련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방국인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당국의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은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맺습니다. 해외여행 자유와 바람을 타고 한국 관광객들이 대거 중국으로 몰려가는 중국 관광 붐이 일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나 애국심 하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이 만주 벌판이 왕년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우리 땅이잖아. 그럼 광개도 대왕께서 호령하던 우리 땅이지. 언젠가 다시 찾아야지. 그럼. 자, 알바. 그래, 태극기 가져왔지? 그럼 가져왔지. 좋아. 그래. 백두산 올라가서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한번 부르자고. 좋아. 관광객들이 이런 행태가 중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들식의 애국심을 충동질했을 것이고 동북 공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쪽에 동북 공정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역사 왜곡을 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연구를 했고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연구 성과 아직도 파악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다봐야지 되는 것이지 그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게 이론도 대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거기 가서 쓸데없는 짓들만 한 겁니다. 그것이. 이때부터 중국 각지에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각종 단체들이 줄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 학자 손진기가 중심이 되어서 심양시 동화연구중심이라는 민간단체가 통화사범대학의 고구려연구소가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고구려연구중심과 조선한국연구소가 그리고 동북사범대학의 동북민족강역연구중심이 세워집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 연구중심이 고구려 문제를 중점 연구 과제로 입안한 것도 바로 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96년에 사회과학원에서 고구려 문제를 국가의 중점적인 중점 연구 과목으로 채택을 합니다. 1996년이 되면 고구려 문제가 국가 사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제 동북공정이 되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여기서 다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97년 말에 이미 여기에 대한 기본 분석과 방향과 이게 딱 중심이 끝났어요. 97년 말에 현장 답사가 다 끝내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7년부터) 고구려 고분벽화를 유네스코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오던 북한은 고분벽화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에 자극받은 중국 역시 중국 내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가 되자 북한은 평양의 동명왕릉 주변의 고구려 고분과 평안남도의 덕화리 고분군, 남포지역의 약수리 고분군과 쌍영총 등 고구려 고분 63기를 잠정 목록으로 유네스코에 제출합니다. 그러자 고구려 문화유산 등록 신청을 선점당해버린 중국은 문화부 부부장, 우리식 관제로 문화부 차관을 부랴부랴 평양으로 파견합니다. 문화부 부부장이 급히 평양으로 날아가 2001년도.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가가지고 중국에도 문화재가 있으니까 이놈을 좀 같이 등록을 하자. 공동등재를 하자. 근데 이 공동등재라는 것은 북한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만약 공동등재를 했을 경우에는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북한은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이것을 북한에서 거절했었던 것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의 경우 2002년도에 그게 세계유산으로 되어버리면 적어도 세계유산이 되면 201줄씩이라도 다 나갑니다. 세계유산이 되면. 그럼 자기들이 지금 20년 동안 역사 왜곡을 했고 지금 한참 자기들도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닥쳤던 기회가 되잖아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중국으로서.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공동신청이 무산되자 중국 당국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기 위해서 개발해놨던 논리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고대 중국 고구려 역사 총론이 그것이었습니다. 흥룡강 교육술품 이 책에는 고구려가 중국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들과 고구려 역사에 대한 지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의식해서 대외적으로 내놓지 않았던 그들의 주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그리고 2002년 2월 동북공정이라는 특별 프로젝트를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고구려사의 귀속 문제는 중국의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다뤄져 왔는데 이제부터는 전국적인 과제로 천명하고 나선 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출범한 지 불과 몇 달 뒤인 7월 9일부터 13일까지 관련 학자 100여명을 참여시킨 가운데 고구려 전반에 관련된 특별 토론회를 갖고 한꺼번에 무려 70여 편이 넘는 논문을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하여금 동북공정을 서두르게 만든 데에는 중국 동포에게 법적 지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한국의 움직임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고려대 최광식 교수는 얘기합니다. 2001년에 남한에서 재중동포에 대한 그 법적 지위에 대한 특별법 그게 상정이 된 게 이제 중국을 자극하고 북쪽에서는 2001년에 또 고구려 고분군을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국으로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뭔가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고구려를 중국사라고 하려는
가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동북 삼성의 이제 지방 정부 차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되다가 2002년 2월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사회과학원 병강사지 연구중심에서 주도하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으로 된 것이 이제 큰 차이인데. 한편 유네스코 유산위원회에서는 북한이 2001년도에 신청한 을 현지 답사하는 등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02년에 열린 유네스코 유산위원회 제27차 총회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북한이 신청한 평양 소재 동명왕릉을 비롯한 고구려 유적들은 관리 보존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고 보완할 때까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한 가지 미심쩍은 대목은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유적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중국 학자가 끼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한국 학자들은 중국이 애교력을 발휘해서 북한의 고구려 유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중국도 유네스코에 자국 내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합니다. 그해 9월에 심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갈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중국은 집안시의 유적들을 정비하는 데에만 우리 돈으로 600여억 원, 환인 쪽에도 수백억의 예산을 투여하고 문화부 차관과 공산당 고위 간부까지 현장에 내려가 문화재 정비 사업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들이 6개월 동안에 진행한 유적지 정비 사업은 그야말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공사라기보다는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유적지 부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이주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내성 안에 있던 인민정부의 시청 청사를 우선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했는데 그 무렵에 유적 답사단과 함께 현지 취재에 나섰던 일간지 기자의 취재기 한 토막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세버스가 통화에서 집안으로 향하는 동안 승용차 한 대가 미행했고 집안 시내 호텔에 투숙한 후에도 중국 기관원으로 보이는 감시원이 계속 답사단을 따라다녔다. 장수왕릉 인근에 있었다는 군부대는 물론 대양비와 태왕릉 주변 400여 호의 민가는 완전히 사라졌다. 20년도 더 된 비각을 새로 고치고 방탄유리까지 설치한 광개토 대왕비 주변에는 감시원 4명과 감시견 4마리가 배치돼 있어 살벌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광개토 대왕릉하고 광개토 대왕비 그 사이에는 400호를 갖다가 뜯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초지를 작성했어요. 그러고 국내성 서쪽도 300호 아파트까지 다 뜯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초지를 작성했는데 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가장 빨리 나는 것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자운형 있죠. 클로바. 그 아주 빨리 자라는 거 있죠. 그거. 처음에는 잔디를 몇 군데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몇 군데는 안 되겠으니까 밀밭을 만들어 밀을 심은 거예요. 밀이 며칠 있으면 바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밀밭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막 빨간 황토옥으로 해놓으면 갑자기 했다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그리고 지난 2004년 7월 중국 소주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8차 총회에서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유적과 북한이 신청한 유적 모두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사가 중국사라고 주장한 논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내놓은 주장의 왜곡과 허구성은 앞으로 고구려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차차 규명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서 요점만 간추려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중국 땅에 세웠으니 당연히 중국 역사다. 고구려가 세워진 곳이 한 나라의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설치한 한사군 중 하나인 현도 땅에 세워졌으니 당연히 중국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중앙정권과 신하로 예속되는 관계였다. 중앙정부로부터 관직을 받고 공물을 바쳤다. 따라서 고구려는 독립국가가 아니고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조공과 책봉, 이 관계야말로 중국 학계에서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고 주장할 때 가장 자신있게 제기하는 이론입니다. 우리 학자들은 이 조공과 책봉에 관한 연구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중국은 오히려 초보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는 영락과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고구려가 중원 정부의 조공국이 아니라 동아시의 패자임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가사회에서 조공을 주고받았던 것은 애교적인 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분야를 연구해온 대다수 학자들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고구려의 유민들은 어떻게 되었나? 일부는 중원으로, 일부는 돌궐로, 일부는 발해로 들어가서 중국 각 종족에 융화되지 않았는가? 대동강 이남의 일부 고구려 사람들만 신라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의 한 갈래 민족이지 조선족이 아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고구려 경내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은 현재의 중국에 포함되고 나머지 일부만이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주장입니다. 옛 고조선의 자리에 고구려가 세워졌고 고구려가 멸망한 자리를 한사군이 점령했다가 뒤이어 발해가 들어섰으며 발해를 멸망시킨 것은 거란족의 요나라지 결코 중원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고대 역사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중국과 역사상 중국의 중원에 존재했던 중원 정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국 측은 또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역사상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친 것은 대외 침략 전쟁이 아니고 중국 민족 간의 전쟁, 즉 국내 전쟁이었다. 한반도 북부가 한국의 일부분으로 된 것은 15세기 이후의 일이다. 오세려가 평양으로 천도했다고 해서 조선의 국가가 된 것은 아니다. 고구려는 두 나라로 나뉘어서 귀속할 수 없지 않은가. 오늘날의 한중 국경은 한민족이 북쪽으로 확장해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북부 지역도 역시 중국의 역사다. 중국이 고구려사가 자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논리들은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중화 중심 사상 혹은 중화 제국주의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역사를 기록한 중국의 사서에는 고구려를 자기 나라가 아닌 오랑캐로 취급하고 있어서 동의전에 그렇게 남겨두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려대 최광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의전이라는 것은 동이남만 북쪽 서용해서 주변의 오랑캐를 전부 이제 다데 그것은 자기의 역사가 아닌 다른 오랑캐 즉 타자로서 인식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고 스스로 그런 인식과 그런 서술 속에서 한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몽고 같은 경우도 중국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은 내몽고고 자기 밖에 있는 건 외몽고라 하지만 사실은 몽골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몽골 공화국이 사실은 내몽고고 그 밖에 있는 중국 땅에 있는 게 외몽고인데 중국 중심의 사관이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팎이 뒤바뀐 내몽고, 애몽고라는 호칭만 하더라도 그들의 이른바 중화 중심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 측이 들고 나온 이 공격적인 역사 왜곡 공세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까요? 한국의 고구려에 대한 연구 인력과 실적은 중국에 비해서 턱없이 미약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런 보도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연구회가 자료를 수집해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고구려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중 3명은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 고구려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 32명이고 석사학위자는 19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연구 인력과 실적은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학계가 할 일은 기왕에 축적된 이 다양한 성과를 기본으로 해서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응 논리에 힘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만주나 간도를 당장 찾아오자는 식의 맞불 작전은 오히려 우리 역사 지키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 지역도 우리 걸로 해야 되겠다. 영토를 이렇게 이제 소위 맞불 작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영토를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중국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또 우리 역사를 더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고구려의 그 웅원함, 고구려의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것을 이제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서 지금은 일종의 문화영토 시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분명화에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다양성,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우리가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서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어떤 독특한 문화상품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것을 한 차원 높여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도 고구려의 역사가 잊어버려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모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가 그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연 김계원, 이재웅, 윤동기, 홍진욱, 신찬혁, 진웅, 김대중, 이광수, 손정성, 곽윤상, 최하나. 음악 박복 효과 신연파 장찬희, 기술 김남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편 빈렉트 동북공정. 이상락 극본, 김영각 진행, 이상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